안녕하십니까. 어, 다니엘리 TV의 이세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 9시에 투표를 하였습니다만은, 투표를 하고 나오면서 깊은 소외에 젖었습니다. 가장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리석음입니다. 대통령직이 그게 만만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막중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직책입니다. 근데 참 그 괴물을 우리 국민이 뽑았습니다. 저도 그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은, 선출한 우리 모든 국민들의 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뒷걸음질 쳤고, 경제가 매우 침체가 됐습니다. 또 대외적으로 아주 명예롭지 않고 부끄러운 그런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더욱이 역설적이게도 그는 그 야당과의 대화를 전혀 시도하지 않은 사람이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수단은 대화, 협상 이거 아닙니까? 야당이 적대적 관계가 아닌 같이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가는 그러한 것이 야당입니다. 여당과 야당이죠. 네, 그 야당과도 일절 대화도 안 하고 때로는 이재명 전 대표를 일절 대화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모종의 정치적 압력도 많이 행했죠.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에게 대통령이 될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중에서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정말 표상이다 이런 대통령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나마 제가 존경하는 정말 그 중에서도 존경하는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그다음에 경제적 토대를 쌓았고, 노무현 대통령은 탈권위주의, 그것에 대한 길을 열어준 그런 분들입니다. 또한 이분들은 다 물론 폐단도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무언가 역사적으로 비판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그냥 자기가 일을 안 하고 그냥 5년 총리나 장관들에게 다 맡기고 그냥 가만히 대통령실 안에서 그냥 먹고 자고만 해도 5년 동안 이재명 전 대표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하면서 유죄 추지로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물론 벌금이 100만 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100만 원이 넘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은 출마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렇게 싫어했던 또 우리 국민들에 대한 사실은
비호감이 높은 그런 그 사람이 그 전혀 그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최근에 그 작고한 세상을 떠난 우루과이의 그 호세 후이카 대통령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호세 후이카 대통령은 우루과이의 대통령 시절에 그 대통령궁에서 살지 않고 자기 집에서, 그 초라한 자기 집에서 출퇴근을 한 사람입니다. 그 집에는, 그 당시에 그 집에는 경찰관 뭐 두세 명이 이렇게 경호를 했다고 그래요. 뭐 거대한 그런 경호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그런 적대적, 그, 국민들이 적대적으로 그게 감정을 그만큼 안 가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차도 보니까 그 풍뎅이 차 있죠? 조그만 거. 그걸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국민을 항상 우선시하는 정치를 폈고, 청렴했고, 특히 자기의 급여, 봉급, 월급을 10%만 받고 90%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10%가 우루과이 전 국민의 평균 소득이라고 합니다. 나는 우리 우루과이 국민의 평균 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만 받겠다. 참으로 훌륭한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호치민 그 베트남 주석은 그 프랑스하고 그 당시 이제 프랑스의 그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베트남이 그 프랑스와 베트남을 오고 가는 그 선박의 그 주방 보조원으로 들어가서 프랑스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공산주의를 배우고 또 소련에 가서도 공산주의를 배우고 철저하게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은 오직 그 신념은 내 국민을 위해서 가진 것이다. 그렇게 본인이 밝힌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보다도 국민을 더 우위에 두었고, 그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익힌 것입니다. 그는 그 선진국, 프랑스 제국을 해서 그 제1차 그 인도 차이나 전쟁을 이끌었고, 그 당시에도 그 전선에서 같이 있으면서 그 일반 사병들하고 똑같은 그 운막을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호치민 평전 이 책을 읽고 최근에 또 한 번 읽었는데, 그 호치민의 그 생활 신념이 이겁니다. 국민과 함께 산다, 국민과 함께 먹는다, 국민과 함께 일한다. 그 하노이의 그 북베트남의 수도죠. 하노이의 그 베트남 주석궁이 있었는데, 그 주석궁에서 살지 않고 그 옆에 조그마한 그 운막을 짓고 거기서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북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빈곤했기 때문에 나는 주석궁에서 머무를 수가 없다. 그래서 옆에 그 목조로 된 주택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공산주의 신념을 갖고 투쟁하면서 결국 그 남베트남까지 통일을 시키는데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호치민은 베트남 독립의 아버지, 또는 너무 그 소박하기 때문에 호 아저씨, 이렇게 국민들이 부르면서 지금도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대수라는 그 가수 있죠? 그 한대수라는 가수에 제가 그 공연에 한번 갔었는데, 그 한대수 씨도 그 자기 노래 중에서 그 호치민을 그 칭송하는 그런 노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 작품을 아시죠? 그것은 그 사무엘 바게트,
그 아일랜드에서 태어나고 프랑스에서 작품 활동을 한 그 사무엘 바게트가 쓴 작품인데, 사무엘 바게트는 그 부조리극이라고 하는 그 한 장르의 선구자였습니다. 그가 그러한 부조리극에 대한 그 기여함으로써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이 고도를 기다리면은 제가 작년에 그 연극으로 공연을 하게 된 것을 제가 보았는데, 거기에는 그 우리 원로 배우인 그 신구 선생님과 그 박근영 선생님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 신구 선생님이 맡은 역은 그 작품에서 그 에스트라공이라는 그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박근영 씨는 그 블라디미르 공, 이 역할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각 극 중에서 고독하고 빈곤하고 그 뭔가 그 희망을 기다리는 그러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사람은 계속 떠나지 않고 거기 한 자리에서 그 큰 나무가 있는 그 밑에서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고도라는 사람이 곧 우리한테 와서 그 뭔가 살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희망의 그런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갈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모 신문에 그 고도를 기다리며 그리고 새 세상이라는 그 제목으로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거기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지금 국민은 난세를 평정해 줄 진정한 고도 같은 영웅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두 노인으로 대표되는 그 고독하고 그 삶의 버거운 그 국민을 무언가 희망을 주고 보다 밝은 그 길로 인도해 줄 그러한 고도를 우리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상징적으로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이 두 사람이 계속 고도를 기다리기가 실증이 났는데, 그럼 기다리는 걸 포기할까 했을 때 이 양치기 소년이 나타납니다. 그 양치기 소년이 나타나서 자기는 고도를 만나고 왔다. 이제 고도가 곧 올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더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작품이 끝나기까지 고도라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이 그 흐름이 맞지 않고 우리 그 독자들로서 그 예측할 수 없는 결말에 이르는 작품을 바로 부조리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조리극이 암시하는 바는 우리가 기다려도 오지 않는 뭔가 희망을 줄 만한 그러한 지도자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양치기 소녀는 왜 계속 온다고 했을까요? 근데 아마 저는 만나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평론가들은 이 양치기 소년이 교묘한 거짓말로 민초를 오도하는 가짜 영웅이다. 그 가짜 영웅을 상징하고, 그 가짜 영웅, 그 정치가들 중에서는 많은 정치인들, 아니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이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로, 진심 어린 말이 아닌 그런 그 비양심적이고 비진리의 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지도자요,
정치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평가하는 그런 평론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번 선거가 지금 이제 투표가 막바지에 들어갔죠. 8시 마감인데 지금 7시 17분입니다. 이제 8시가 되면서 개표가 진행됩니다. 그럼 내일 아침 새벽이면 이제 어느 정도 당락이 결정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사람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건 고도 정말 우리를 좋은 세상으로 이끌어줄 그러한 진정한 고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쟁이 치열한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중에서는 저는 김문수 후보를 더 지지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김문수 후보를 존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도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이제 경기도지사에 근무할 때 경기도지사로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게 정말 제가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적임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재명 후보보다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저같이 이제 60대에 있는 사람들 를 상당수, 뭐 50대도 마찬가지고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것은 왜냐?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첫째가 정치적 보복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많이 받아온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보복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모 정치평론가 제가 정말 좋아하지 않은 정치평론가가 받은 만큼만 해라, 보복해라, 응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참 비인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적 보복은 또 보복을 낳는 것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되고 나서 상당 여러모로 본인이야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 정치적 보복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잘 아시죠? 저는 참 이게 본인이 쓴 자서전인데 저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타이드, 그러니까 이제 남아공 특유의 흑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청춘을 아주 저항 운동에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만델라는 붙잡히게 되죠. 붙잡혀서 종신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 27년의 반, 약 12년 정도는 케이프타운에 있는 로빈 아일랜드라는
그 섬에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 감옥살이 하면서 이 만델라는 교도관하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교도관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또 교도관의 입장을 배려도 하고 또한 그 안에서도 주위에 있는 그 수감된 사람들에게 그 역사와 여러 가지 그 정치라든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한 그 수감된 사람에 대한 그 대우가 인권 침해다라고 하는 그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그 교도소의 대표되는 교도소의 그 교도소장하고 또 그 중앙부처에서 온 무슨 그 고위 관료 있죠? 관련 고위 관료,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의 제기를 함으로써 그 교도관에 대한 인권 차별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거기서 그 만델라는 이게 대화와 협상이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호소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는 그런 고위 관료라든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래도 그 사람들이 조금의 그 교도관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인간미가 있구나.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존경받아야 하고 소중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철저하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27년 만에 출감을 했는데 그 감옥에서 나오면서 바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당선되면서 정치 보복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포용, 관용의 정치를 선보였기 때문에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차별했던 그 당시의 백인 대통령, 차별하는 백인을 대표하는 그 대통령을 부통령으로 삼아서 화합의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대통령, 부통령 두 사람이 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재명 그 후보가 이 넬슨 만델라처럼은 탄압은 안 받았지 않았습니까?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본받아 정치적 보고를 하지 않고 넓게 포용하는 그런 포용의 정치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한국의 정치가 정말 한 걸음 크게 업그레이드 상승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려하는 것은 그 친북한 경향이 짙어질 것이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뭐 중국은 거대한 산, 형님의 나라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중국에 대한 굴종, 사대주의 이런 것이 또 재현되고 북한에 대해서는 맹목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인도주의적으로 북한 사람을 돕으면 괜찮겠는데 과도해서 오히려 북한이 우리나라를 정말 무시하고 핵무기만 더 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빌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려하고 특히 미국을 더 멀리할까라는 것이 더 걱정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에 그 미국을 우리나라에 대한 점령군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미국 군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제가 이제 워싱턴 DC에 가서 한국전 참전비 를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젊은이들은 한 번도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죽었다. 이런 말이 써있더라고요.
참 그 가슴에 닿는 아주 그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미군들이 정말 야 한국을 점령해야 되겠다고 하고 보고 왔겠어요? 그건 아니죠. 아마 미국이 없었으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공산화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꺼져가는 촛불, 그 촛불에 그러니까 바람 앞에 등잔이라고 하죠. 그런 나라를 살려준 것이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고 그 유엔군은 대부분이 거의 80%가 미군입니다. 세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포퓰리즘이 즉 대중영합주의의 정책이 더 강화될 것이다. 뭐 그때 이재명이 당대표 했을 때 후보가 그때 이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을 뭐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거부를 했지만은 그 이재명 그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주창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 토론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본소득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앞으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죠. 경제가 어려운 것보다는 로봇이나 이런 AI 이런 것들이 인력을 대체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그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최저적으로 기본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을 뭐 남녀, 나이, 뭐 재산 이런 거 유무 없이 다 논아주자 이겁니다. 근데 그게 발상은 상당히 좋지만은 그것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저도 그 과정은 좋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도 정말 우리나라의 그 외국에서도 그것을 하려고 했지만은 못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발상은 바람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그 정책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그 재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특히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없고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그 치적을 위해서 역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 포퓰리즘을 또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 또 진보주의가 또 그런 경향이 있죠. 또한 그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를 하고 남용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국회의 그 의석수도 같은 민주당이에요. 이 거리낄 게 없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본인이 뭐 포퓰리즘을 하건 기본소득을 뿌리든 돈을 논아주든 제재할 사람이 없어요. 국민의힘 몇 사람 국회의원 가지고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또 우리 국민의 그 마음 속에는 아니 준다 그러는데 싫어할 사람이 없죠. 저 같아도 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것이 약이 아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영국의 정치 철학자가 얘기했죠. 정치 철학자가 아니면 정치가가 말하는 것처럼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망한다. 그러니까 통제받지 않는 그러한 그 환경에서는 그 절대 권력을 행사하되 그 절대 권력은 부패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 부패하는 권력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수천 년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목도를 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부와 야당의 그 정부와 여당의 부패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종교에 대한 경시.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의식이 없는 것 같지는 생각됩니다. 지난 코로나 때도 이런 이 교회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강압을 하면서 억누르지 않았습니까? 그 종교의 특성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또 그 종교는 우리 국민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는 그러한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그런 안식처를 폐쇄하고 막고, 예? 무슨 십자군 전쟁하는 십자군처럼 가서 총칼은 없지만 총칼 들이대듯이 이렇게 통제한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통령, 20대 대통령 후보로 있을 당시에도 한 대구에서 모 종교단체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그 종교를 자기가 제압을 했다는 그런 과시 어린 말을 한 적을 제가 들은 바 있는데, 굉장히 참 소름 끼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내일부터,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당선되든 안 되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기독교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정치인들이 본받아야 할,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겸손하고 또 격조 있고 권위 있는 그러한 정치를 피신 분입니다. 세속적으로 자기의 인기 영합에 여념이 없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을 가식적인 면을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고, 또한 로마 압제자들에게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항을 했죠. 예,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늘 그분들의 입장에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또한 소경, 눈 모른 자,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그분들을 치유해주면서 병약자에게도 함께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아주 겸손했던 분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분이죠. 심지어는 형제들이, 아니, 왜 이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인데, 왜 좀 드러내고, 지금 흔히 말하는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선거운동, 이런 것도 좀,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형이죠. 예수님한테 권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신 거죠. 오직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자신은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애를 쓰신 분입니다. 그분이야말로 그분의 그 정신을 이어받고, 그분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기 목숨까지 바친 그런 희생정신을 본받는다면, 정말 저는 이재명 후보도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치를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꼭 예배를 들으시되 들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 약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선한 자로 이 세상에 족적을 남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고, 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악독한 그 세금을 갈취하는 그런 해서 자기 재산을 나눠주는 그러한 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성경 말씀에는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에는 새 나라 새 땅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새 하늘 새 땅은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참 부조리의 세상이고 눈물이 많은, 그 세상이 공평하지 않고 약한 자가 계속 그 압제를 받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면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그러한 그 부조리한 국가가 세상이었지만 새하늘 새 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 새하늘 새 땅이 오면은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구조를 강하게 붙잡고 있는, 성경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성도들은 정말 새하늘 새 땅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이재명 후보는 또 그 김문수 후보가 정도 마찬가지고, 두 분 중에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내가 그래도 그 대통령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새하늘 새 땅이 이 세상에 건설될 수 있도록 내가 그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그 땅을 만드는데 내가 거기서 일조할 수 있는 조금이나마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호치민 베트남 주석처럼 국민과 함께 살고 국민과 함께 먹으며 국민과 함께 일한다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